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는 오늘 2주차 수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에게 나름대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원래 가수들도 녹음하다 보면 막 귀신 만나고 이러면 대박 난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 하필이면 또 제 수업에 한참 열띠게 제가 침을 튀기면서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희가 또 여기 건물에서 또 그런 일이 생겨서 그죠? 아무래도 저희가 합격을 하고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되게 좋아라 하면서 그날 집에 갔거든요. 여러분들 대박 나시고 결국은 아마 올해 저희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2주차 수업을 나갔어야 되는 그런 지금 타이밍에 저희가 1주 수업을, 첫 번째 수업을 지금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결국에는 2배로 뛰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좀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어찌 되었든 지금 시작 자체도 조금은 늦게 시작이 되어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요점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에는 시험 패턴 자체가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고 약술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 늘 항상 해마다 그런 이제 스타일로 시험이 항상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변이 없이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약술은 제가 머릿속에 여러분들께 넣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결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정리해가면서 또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어쨌든 저희 1장부터 나가도록 할 건데 체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그래요. 배상 책임 자체가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을 우선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때 저번 시간에 얼핏 말씀은 드렸지만 또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상 책임은 말씀드렸죠.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피보험자가 지는 결국에는 그러한 법적 책임을 근거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법이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험이 결국에 부책이냐 면책이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면책인 사건들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나머지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들로 결론을 내게 되면 되는 건데, 결국 그런 순서로 또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10주 수업이 되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또 바로 2주차 수업으로 그렇게 스케줄이 짜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배우신 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반드시 암기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런 내용은 5주에 다 마칠 거예요. 5주에 마칠 거고, 문제는 한 2주 정도 사례 문제를 다 풀어볼 거고, 그리고 3주는 모의고사 내용으로 푸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진도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나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개미지옥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오시기 힘들고, 결국에는 지금 몇 달 동안 근제비책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아니잖아요. 네 과목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는 질문하지 마시고 수업이 끝나고 나신 다음에 질문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네. 자, 페이지
교과서는 이제 21페이지 들어갈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씨도 악필이기도 하지만 배설을 잘 안 해요. 배설을 잘 안 하고 중요한 부분을 칠판에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읽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조심은 안 돼요. 아셨죠? 자,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나갈 테니까 중요한 거는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법적인 부분들이 가장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그런 법이 10가지도 채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데 법적인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얼핏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보험이 상법에 있는 4편의 보험법 따로 빼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상 책임은 민법을 가장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참 독특한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민법 제 390조 그리고 민법 제 750조 이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얘네가 가장 단골로 나타나는 조항들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민법 제 390조는 뭐고 민법 제 750조는 뭐냐?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에요.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민법 제 750조는 불법 행위 책임. 채무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채무자, 우리 그냥 그냥 드라마 이런 데서 빚쟁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빚을 진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타이 아예 모르는 관계? 그런 사람들 빚져요? 그러지 않죠. 결국에는 그냥 오고 가다가 모르는 낯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떠한 그런 연결된 고리가 뭔가는 있는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은 특정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이라고요? 계약 책임. 다른 말로 계약 책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민법 제 750조는 불특정 다수하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결국 민법 제 390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계약에 의한 그러한 계약 책임이고 민법 제 750조는 그런 계약 책임이 아니라 뭔가 특정되지 않은 그래서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묻지마 그런 폭행 같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 다 공통점은 고의와 가실이 존재해야 된다.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고의와 가실이 존재. 이 부분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고의와 가실이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고의와 가실로 인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의와 가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책 한 번씩 보시면 이해 충분히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둘 차이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중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중 책임이 뭐죠? 결국에는 제3자를 타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 A가 B를 빵 하고 때렸어. B가 그래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법 750조의 경우에는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750조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피해자에게 있다. 입증 책임. 피해자. 그렇지만 390조는 누구에게 있다? 채무자에게 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 그 입증 책임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요점만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암기를 우리가 하고 계셔야 되냐면 나중에 보험에 들어가서 상품을 막 우리가 하고 사건을 막 다루게 되면 얘네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 나중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얘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해가 잘 안 돼도 나중에 충분히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 대충은 민법 제390조가 뭔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민법 제750조는 그냥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책임이라는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뭐가 좀 나오냐면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2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담보하는 보험 한번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임차자 배상책임보험, 보세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 쭉 나오죠. 거의 무슨 물건 맡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신체잖아요.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우리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 우리가 세입자한테 집을 이렇게 임대를 대여를 해줬는데 나중에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상태 그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채무불이행 책임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래대로 해놓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예를 들었을 때 그걸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후에 보험을 이제 우리가 상품을 이제 배우게 되면 대표적으로 의사배상 책임보험. 우리가 성형수술 같은 거 의료사고 많이 나거든요. 뭐 지방을 흡입했다가 나중에 살 계산한다든지, 그리고 코너피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거나 이런 사고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제 의사의 그런 의료과실 계약 관계죠. 환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을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계약 맺었죠. 그런 부분도 390 채무불이행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항상 따라다녀요. 뭔가 불법행위 가장 기본적으로 고의 가실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가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봤으면 항상 750조 그 당사자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책임이에요. 어렵진 않으시죠? 굉장히 쉽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려운 용어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책 한 번씩 보시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쭉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술로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도요, 막무가내로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과거의 기출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모든 자격사 시험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출을 토대로 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그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어서 딱 보면 그 텀을 좀 보시면 몇 년 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대략적으로 보고 2016년도가 맞을 거예요. 이제 특수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 약술로 쭉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배울 거예요. 16년도에 나왔으면 조만간 올해는 아니어도 빠르면 올해? 아니면 뭐 내년
나올 때 등장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법이 뭔가 개정돼서 걔네들을 막 내야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는 게 아니라 잔머리도 좀 굴릴 줄 알아야 잘 합격을 해요. 자격증 시험은 그래요, 진짜로. 자,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25페이지 볼게요. 결국 지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의 공통점. 우리 지금 배운 거 쭉 나오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의 공통점. 기책사유는 존재하죠. 고의나 가실 등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범위. 결국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손해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 수 없었던 일반적으로 나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 네가 피해 안 줬으면 황소도 막 이렇게 금송아지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어. 그런 거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만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리고 가실상계. 우리 가실상계 뭔지 아시죠? 손해가 1이라면 거기에 피해자가 0. 몇 %라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빼겠다 이거예요. 네. 쭉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한 점 넘기시고요. 소멸시효도 약술 그런 형태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이거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 그 5번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의 그런 경합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입혔는데 결국에 불법행위 책임도 지고 그런 채무불이행 책임도 지면 피해자는 이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그런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도 물 수가 있어요. 결국에 그렇다고 해서 내 손해액이 100만 원인데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100만 원, 불법행위로 인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다 물 수 있는 게 아니라 손해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50만 원밖에 땡땡땡 하고 이렇게 때렸으면 5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부족해. 그러면 다른 390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시험에는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약술용으로는 혹시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다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가실책임과 무가실책임주의 한번 볼게요. 가실책임은 뭘까요?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맞아요. 가해자가 가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맞는 거겠죠. 그런데 때로는 가실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법에서는 그러한 경우 무가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좀 모호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무가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보상책임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실이 있는데도 그 가실까지 아예 보상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실책임주의, 무가실책임주의, 그리고 보상책임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의미는 조금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가실책임이겠죠. 그러니까 민법 750조 같은 경우는 가실책임이겠죠. 고의나 가실이 뭔가가 있어서 손해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무가실은 뭔가 입증이 어려워.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무가실책임. 그럼 결국에는 가실에 대한 뭔가 피해자가 아까 좀 전에 제가 750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런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무과실책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피해자가 입증했다기보다 가해자의 어떤 행위만 있어도 그때는 그 사람의 행위를 더 부각시켜서 그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과실책임주의는 이제 나중에 특수불법 행위 책임이 무과실책임주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무과실책임주의도 있고 보상책임주의는 가실이 있어도 그러한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하래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우리 산재. 근로자의 가실이 있는데도 가실 적용을 안 해요. 근로자가 뭐 본인의 가실이 적용을 해서 뭐 죽거나 다쳐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라에서 그냥 다 보상을 해줘요. 사업주는 그냥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촉발되는 민법상의 부분들은 가실을 적용하지만 대표적인 게 어쨌든 산재예요. 그러한 부분들. 또 나중에 우리가 의무보험을 또 배우게 되는데 거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또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씩 또 보시고요. 지금은 또 이해가 돼도 집에 돌아가서 보시다가 이게 뭔 말이야 또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자, 넘길게요. 책임의 성립 요건 볼게요.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의 또는 가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 사람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요건을 잘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잘 암기가 안 되시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같이 하면서 약속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풀네임으로 다 쓰도록 노력하세요. 아셨죠? 민법 제 750조 보시면 자 고의 또는 가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손해를 가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분들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쭉 보면서 그냥 암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문구 토수는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자, 첫 번째로 뭐가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네, 고의 또는 가실이라는 위법행위 그리고 고의 또는 가실 위법행위 그리고 뭐가 발생해야 된다고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그냥 막무가내로 뭔가가 이렇게 손해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위법한 행위만 있어도 안 되고 요건들이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법률상 책임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들을 다 갖춰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29페이지. 고의 또는 가실의 존재. 우리 고의가 뭔지는 아시죠? 가실이 뭔지도 아시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사정사가 되면 고의와 가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 보험사고에서 고의는 면책이니까. 유일하게 보상해주는 거는 고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있는지 생각나는 거는 생명보험에서 2년 지나서 자살해가지고 주는 거. 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손해보험에도 가끔 자살 관련된 거 사건 들어오기는 해요. 사실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걸 재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툼이 많죠. 보험사에서는 자살이라고 해서 면책시키고 우리 이제 손사들은 아니다. 이제
심신 상실에 의한 결국에는 자살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사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막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밌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그런 사건 꼭 맡아서 하세요. 자, 어쨌든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뭐 입증 책임은 지금 뭐 어쨌든 불법 행위는 피해자에게 있고, 자, 한 장 넘기세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대요?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은 뭘까요? 결과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떠한 자기 행위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돌을 확 던졌어. 근데 이 돌을 맞은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애기들이잖아요, 애기들. 그쵸? 그럼 걔네들이 애기 돌 던졌다고 해서 걔한테 불법행위 너 저질렀으니까 너 가자!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걔한테. 결국에는 이런 책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책임 능력도 법률상 책임이 존재하려면 한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 빼고 또 누가 있을까요? 머리에 꽂고 있고 있는 사람, 그렇죠?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들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성년자는 판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만 12세 그리고 뭐 14세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뭐가 발생을 해야 돼요? 손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손해 없는데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손해가 반드시 물질적인 손해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정신적인 위자료도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나중에 후에 우리가 이거 손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해가 어쨌든 발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법성. 모든 행위가 다 위법성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발생한 거. 그런 부분들을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손해와 그런 부분들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를 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이 요건이에요. 예전에 이것도 약술로 나왔어요. 이제 좀 오래는 됐는데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번씩은 보고 계세요. 이거는 안 외워도 되겠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법 2개 배웠죠. 390조랑 750조 하고 얘네들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셔야 되거든, 답안이. 법률상 책임 잡아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전공을 안 하셨어도 이런 거는 다 잡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하시고요.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이거는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755조가 어떤 책임인지 그 정도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자다가도 생각나요. 하도 해가지고. 자,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아까 우리가 750조는 그 입증 책임을 누가 한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보에서도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계속 하니까 결국에는 구상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겨서 뭐가 생겼어요? 자백법이 생길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입증 책임을 계속 피해자가 하니까
결국에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함이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냥 손해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입증을 하면 되고, 결국 가해자가 본인의 가실이 없음을,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불법행위는 가실책임주의니 자기 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때로는 피해자의 구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가실의 입증이 없이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하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법행위 책임이죠. 뭐다? 특수불법행위 책임이다. 시험에 안 나와도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755조가) 무슨 책임이에요? 민법 제755조. 네, 감독자의 책임. 누구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애기들, 책임 무능력자, 그리고 머리에 꽃 달고 있는 언니, 그런 사람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가 결국에 사고를 치면 그런 피해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피해보고 끝?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 본인이 감독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몇 조라고요? 755조. 외우세요. 자, 한번 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또는 754조에 따른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서 그 책임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같은 일항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 유치원에 가 있거나 뭐 어린이집 가 있거나 하면 선생님도 책임지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애들이나 그런 책임 무능력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이 아니라 본인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보험에는 특별히 그렇게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런 보험 상품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는 건 하나, 일배책. 애기들이 뭔가 잘못했거나 이럴 때 일상배상 책임보험. 그때는 좀 언급이 되겠죠. 자, 35페이지. 사용자 책임. 중요해요. 그리고 이해도 잘 하셔야 돼요. 얘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사용자 책임은 한번 볼게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문구에 그러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항변할 수 있는 그런 항변 사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 이 긴 거 다 외워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게 문구가 이 법조항이 어떤 건지는 그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756조 사용자 책임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누구게요? 사용자. 피용인. 그러니까 근로자예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을 한 거예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피용인이 다친 게 아니에요. 피용인이 다친 게 아니라 이 고용한 피용인이 업무로 인해서 다른 동료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아예 뭐 일면식이 없는, 어쨌든 이 피용인이 아니라 이 피용인이 업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로 인해서 사용자가 내가 지휘감독을 잘못한 그러한 부분에서 지는 법적 책임이 756조 책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다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 756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잘못 생각하시면 꼬이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756조는 이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이자가 업무 중에, 그러니까 업무랑 상관없이 다치게 한 건 756조 책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잘못한 그런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망을 보면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법조항에는 버젓이 써있지만, 그러면 근로자가 사실 일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한 건데 구상할 수 있겠어요? 실제는 구상 못해요. 그러니까 써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고의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보시기만 하면 되고, 어쨌든 756조 사용자 책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근로자 배책, 근제 배책에 같이 일하다가 막 망치 같은 거 떨어뜨려 다른 근로자 머리 띡 맞고 그 사람은 추락하고 단골이에요. 그런 레파토리가. 그럼 756조 사용자 책임 딱 등장하는 거지. 거기 여러분들이 막 쓰셔야지, 근사하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다 쓰라고. 사실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756조 사용자 책임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쵸? 거기다 쓰라고 배우는 거잖아요. 기억하셔요? 네. 자, 거기 밑에 넷째 줄 볼까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는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자의 피용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보상 책임 원리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피용인 고용해서 네가 돈 벌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도 버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한 장 넘길게요. 이 사용자 책임이 발생을 하려면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근로계약상의 그런 사용관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관계와 유사한 관계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성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한 업체가 자기가 다 근로자를 데리고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주고 또 하청에서 재하청을 주고 막 이런 형태로 막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자기 근로자만 이렇게 지시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또 일을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근로계약서는 이 사람하고 썼지만 이 사람이 마치 자기의 상사인 것처럼 지시하고 업무를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면 결국에는 756조의 책임도 이 사람에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반드시 계약서를 쓴 그러한 근로 형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인 거고요. 자, 그리고 피용자가 2번 사무집행으로 손해를 주어야 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 불법행위로 인한 그런 성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할 수 없을 것 등등등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신 거는 약간 부수적인 내용인 거고요. 어쨌든 756조가 어떠한 책임인지만 머리에 입력을 좀 해놓으세요. 자, 37조 도급인 책임. 자,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 책임이에요. 도급인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쵸? 이 그림이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용어도 잘 기억하세요. 이 용어도 잘 기억하세요. 얼마 전에 그 화재 사건이 그 이천에서 막 있었었죠. 사람들 많이 막 죽은 거. 그렇게 해서 거기 뭐 발주자라는 뭐 이런 용어도 나오고, 발주자가 뭔지는 아세요? 말 그대로 그 뭔가 공사를 이렇게 내린 그 오더를 내린, 쉽게 표현을 하면, 그리고 거기에 또 도급인이 있고, 도급인 밑에 또 수급인이 있고, 또 수급인 밑에 또 하수급인이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통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도급인은 쉽게 얘기하면 수급인에게 일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일감을 주는 사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하수급인이 그럼 누가 일을 줘요? 수급인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급인한테 수급인이 바로 도급인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처럼. 그런데 이 도급인은, 자, 우리 지금 757조가 무슨 책임? 도급인 책임이죠. 757조, 제 757조, 도급인 책임. 책임이 있대요, 없대요? 왜 없어요? 일감만 그냥 주는 애면, 그렇잖아요. 돈 주고 일 시키는 거고, 그냥 지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거 해주세요 하고서 돈 주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757조는, 도급인은 결국 그냥 말 그대로 일에 대한 오더만 내리면 이 사람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책임이 발생해요? 어떤 때 책임 발생해요? 그 도급, 일을 준 그 부분에 뭔가 하자가 있다거나, 뭔가 자꾸 이제 지시를 하는 거지. 이거 해라, 막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뭔가 잘못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뭔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때는 이 도급인도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 원래는 원칙은 뭐예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도급이나 뭔가 지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너도 책임져라.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또 도급업자가 나와요. 도급업자. 근데 도급업자는 얘가 아니에요. 도급업자는 얘예요.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급업자는 얘가 아니라 얘예요. 아셨죠? 이거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얘네들에 관련된 그 보험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완전히 그때는 막 꼬여요. 그래서 고생해요. 도급업자는 얘가 아니라는 거.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이제 757조가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러면 자, 한 장 넘길게요. 도급인과 사용자 책임의 관계. 그러면 사실 누가 갑이에요? 일 주는 애가 갑이잖아요. 갑인데 갑이 자기가 일도 주는데 사실 일도 주면서 뭔가 책임,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일만 띡 하고 주는 경우가 없어요. 대형사들이 다 가서 지시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도 주고 뭔가 지시해서 책임도 막 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하자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 자기들끼리 약정을 하는 거죠. 근데 판례에서는 너희들끼리 그런 부분들을 약정을 한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너희들끼리의 그거고, 피해자는 누가 됐던 간에 수급인이나 도급인이나 누구에게든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그러한 부분을, 그 윗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내용인 거고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보험이 있어요. 도급인이 드는 보험이 있고
수고민이 드는 그런 보험들이 있는데 결국에 수고민이 도움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요. 그런 체계로 또 되어 있어요. 가불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또 배울게요. 그거는 보험 상품 들어가서. 그래서 판례에서는 결국 양쪽에 다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결국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다음에 그러면 일감 끊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지금 배우는 법률은 다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또 불났더라고요. 병원 불나서 50여 명 뭐 사장돼 갖고 제가 본 것만 2명인가 몇 명 죽었더라고요. 화재 사건 났는데 항상 그 화재보험하고 걔네들은 항상 그 주기로 최소한 2년 텀으로 나와요. 의무보험이라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의무보험 몇 개 되지 않는 데다가 화재 사건은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특별한 이벤이 없는 한 나오긴 할 거예요. 또 어쨌든 병원에서 화재가 났더라고요. 그 4번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은 이런 화재 사건이 나면 또 써줘야 되는 법률이에요. 자, 박스 있는 내용 볼까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했다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주인의 개념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인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관리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가실 책임, 무가실 책임, 보상 책임 이런 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공작물 책임이 758조인데 공작물 책임인데, 자,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점유자. 그런데 이 점유자가 나는 이 공작물의 관리함에 있어서, 점유함에 있어서 나한테는 가실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는 소유자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소유자한테 무조건 책임이 들어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점유자 책임이지만 점유자는 자기가 빠져나갈 그런 구멍은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해자가 공작물 때문에 어쨌든 피해를 본 이상 결국은 피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가실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처럼 뭔가 입증 책임 피해자가 하는 경우였다면 그때는 힘들었겠죠. 피해자가 보상받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거고 결국 점유자가 본인의 가실에 대한 부분들을 가실이 없으면 입증했다면 결국에는 소유자가 그 부분을 무조건 떠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화재 사건 같은 거 발생을 하고 만약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때는 이런 부분에서 소유자의 책임 이런 부분 때문에 언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결국
점유자는 1차 책임을 지더라도 본인이 뭔가 그 가실에 대한 책임이 없을 때는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소유자는 면책조항 없이 항변할 사유조차 가질 수 없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공작물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 공작물은요, 공작물에 뭐 하자 이런 부분들 내용은 사실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그냥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관계가 나와요. 자, 실화 책임은 제가 살짝 이거는 이 법이 어떤 건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200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사실 일본에서 들어온 잘못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거기는 목조 건물이 많아요. 목조 건물이 많아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한지에 불이 나면 전이가 막 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정말 불이 한번 시작되면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그 불발화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 발화 책임을 지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일본에서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실화책임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조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게다가 옆집에 불이 났어. 근데 옮겨 타. 예를 들면. 그럼 이 사람들은 손해배상도 못 받고 무슨 봉변이냐고.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 이런 법들을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다 갖고 와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법을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뭔가 중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결국 이제 경과실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전이가 돼서 이러한 부분에는 이 손해배상을 지는 이 가해자가 법원에 일정 부분 손해배상액을 좀 탕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 그런 법을 개정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외우실 필요 없고 얘도 약술로 좀 나왔거든요. 약술로 나왔는데 이게 개정 몇 년도에 나왔더라? 박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좀 외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박스에 관한 내용. 그래서 실화 책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 경감 사유. 그래서 이게 법률 지금 제3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 내용 정도는 한번 좀 외워두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빨리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해되시죠? 네. 자, 41페이지 볼게요. 우리 법 거의 다 했어요. 법 몇 개 안 나오죠? 이걸로 우리 이제 다 표현이 좀 저렴하긴 한데 다 이걸로 읽어먹는 거예요. 보험에 나와 있는 거. 자, 41페이지 보면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에요. 이번에 그 어르신 돌아가셨죠. 연예인 그 개한테 물려가지고 파상풍 걸리셨었나 봐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거 보니까 그래서 일배책이 한동안 문제가 안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상배상 책임이 강한 그 개한테 요즘 그리고 개물림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좀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물 점유자 책임은 사실 점유자가 거의 소유자가 거의 점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점유자도 말 그대로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개념하고는 같이 니꼴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점유자가 지는 책임이에요.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동물의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동물 보면 막 괴롭히는 사람들. 뭔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사람도 뭔가 가실이 있겠죠. 어쨌든 동물 점유자의 그런 책임이 그 요건에는 동물이 우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써있죠. 점유자가 동물을 뭔가 성나게 하거나 자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민법 759조는 동물 점유자가 지는 책임이며, 이건 소유자가 지는 책임이 아니라 점유자 책임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담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이 법률 책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배책은 멍멍이랑 좀 애기들 이런 나온 거는 755조랑 759조가 나올 거는 일배책밖에 없어요. 그 법률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 번씩 보세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는 됐으니까. 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42페이지는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이에요.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 공동불법 행위자는 결국에 불법 행위를 지는 사람이 단수가 아니라 2인 이상 복수예요. 그래서 이 복수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결국 앞에서 아까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용자가 있고, 그리고 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업무 중에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어찌되었든 그 피해자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사용자, 피용인, 업무 중에 제3자를 다치게 했어요. 제3자를 다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3자를 다치겠으면 이 사람은 무슨 책임? 민법, 불법행위 책임을 저질렀으니까 750조. 이 사람은 지휘감독을 잘못했으니까 민법 제 756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은 756조 책임을 진 이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고, 아니면 피용인에게도 물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업무 중에 사고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 사람한테 가시를 묻기에는 좀 그러니까 사용자가 나중에 하기는 하겠죠. 그거는 그냥 배제시키고, 이랬든 저랬든 이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지고 이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결국에는 복수의 공동 불법 행위자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단수가 아니라 이자에게 지는 그런 복수의 불법 행위 책임자, 그런 의미고요. 결국에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데 이 사람은 뭐 얘가 됐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자부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몇 대 몇의 가실, 자기들끼리 가실인 거고 100%에서 청구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자보랑 그 배상 책임이, 자보도 어쨌든 그 뭐 자손이나 자산 빼고는 대인은 어쨌든 배상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흡사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거의 비슷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면서 접목시키면 돼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약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거기 그냥 같이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법적 책임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 760조는 공동불법 행위자, 결국에 법적 책임을 지는 자가 1인이 아니라 복수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우리 한 번씩만 다시 한번 볼까요? 결국 우리 지금 뭐뭐 배웠어요? 자, 민법 채무불이행 책임이 390조, 그리고 민법 또 불법행위 책임이 750조, 그리고 책임 무능력자한테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755조.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지휘 감독 56조. 그리고 도급인, 일감 주는 사람 57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공작물. 공작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멍멍이, 동물, 9조. 네. 59조. 그리고 수인의 그 불법행위 760조.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서 월요일 날 우리 올 때 다 암기를 하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